쿠바와 필리핀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은 이거 아무래도 쿠바는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와중에 스페인이 마침 미국의 군함을 공격한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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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서특별히 됐겠죠. 네.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이 황색 저널리즘을 하는 편집장이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메이노, 아바나에서 침몰, 원인은 기뢰?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칼날 미국의 심장을 꿰뚫다. 근데 이거는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기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스페인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한 표 던집니다. 클릭수는 이쪽일걸? 뉴욕 저널식이고 뉴욕 월드식이네요. 아, 그러네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이때 언론에서 나온 구호가 있는데요. Remember the Main. 메인호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표현 잘 쓰는데. 예, 굉장히 많이 쓰죠. 거슬러 올라가면 1830년대 그 멕시코하고 텍사스를 놓고 미국이 갈등을 벌일 때 나온 구호가 Remember the Alamo입니다. 그때는 알라모를 기억하라. 어쨌든 1898년 당시에 Remember the Main, 메인호를 기억하라. 그다음 쿠바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 또는 스페인 타도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표현들을 하고요. 1898년 4월 초에는 언론 매체들은 억압받는 또 굶주리는 쿠바인들을 위해서 미국이 무장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회에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시 미국의 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그해 말에 이제 중간 선거가 또 이제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신의 당인 공화당을 굳이 뭐 위태롭게 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여론을 어느 정도 따르기로 합니다. 결국 대스페인 선전포고안이 하원에서는 311대 6으로 통과가 되고요. 상원에서는 42대 35로 통과가 됩니다. 이것이 1898년 4월의 일입니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서양 해적해부를 넘어서 스페인에서는 이 소식 듣고 이게 뭔 일이야? 잠깐만,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 MC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스페인이라면. 근데 총리예요. 스페인도 에스파뇰? 이게 아니야, 이렇게 주춤하지 않아요. 그래? 질러? 보여줘?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도 약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약간 나도 좀 하니까 넌 기분 나쁜 거 없냐? 약간 이러면서 주변을 좀 찾지 않을까? 정확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이제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응답을 해줄 리가 없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들 내부 권력 투쟁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각종 어떤 정치 현안은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의 열강들하고 그런 어떤 유대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굳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지금 치는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하고 척을 져서 쟤를 위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리고 프랑스도 미국한테 자기네 땅 팔고 그렇게 관계가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페인 내부에서도 당연히 전쟁을 직감을 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상황들을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1차 사료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미 국립기록원에서 찾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스페인 쿠바 총독부 상원 의원 간에 자기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상원 의원들끼리? 네네. 쿠바 총독부, 그러니까 쿠바 식민지 내에 있는 거기 의회 의원들끼리. 네네네. 제일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쿠바에서 어떤 군사적 문제에 종말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전쟁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충 보니까 미국 쟤네들 뭐 남북 정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군비가 수직으로 내려 꽂히고 있어요. 군비가 내려 꽂히고 있으면 당연히 군대는 개판이겠죠. 자기들은 대신에 쿠바 내부에서 그 10년 전쟁이라든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란을 진압해온 실전 경험으로 무장된 수만 명의 군대가 있고
일단 쿠바 해역 일대에서의 어떤 해군력에서 스페인이 봤을 때는 자기가 더 우세한 것 같은 거예요. 미국보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해군력이라는 게 1879년까지는 142척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그중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건 48척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도 1884년까지 가도 최신식 선박이 목재 슬루프선이었어요. 그 장거리를 고정밀 포격을 할 수 있는 강선포는 단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게 애송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때까지의 애송이었습니다. 1880년대 초부터 미 해군이 해군력 현대화를 급격하게 나서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쭉쭉쭉 전함도 나오고 뭐 장갑 순양함도 나오고 함선들이 쭉쭉 등장하면서 1898년 그러니까 전쟁 직전 무렵쯤 가면은 전함이 한 6척 정도 되고 장갑 순양함도 뭐 한 2척, 일반 순양함 13척 이런 식으로 최신식 함선이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전함들이 많아서 프리기함을 조금 전열함 발전시킨 정도의 네. 이 배만 있었는데 요렇게 알고 있던 스페인이었는데 미군은 벌써 대양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렇죠. 대대적으로 해군력 현대화에 나서면서 최신식 함선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스페인은 정확히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네. 1894년에 이미 미 해군 대학에서 스페인과의 전쟁 가능성 조사에 돌입을 했어요. 이야, 이거 메이노 가라앉기 한참 전이잖아요. 네, 냄새가 난다니까요. 나죠. 예. 난다니까. 뭐지? 메인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 뭐지? 그리고 이게 1898년 3월쯤 되면은 우리 시어도 루즈벨트 좀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당시에는 해군 차관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나중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알프레드 테일러 마한 당시 대위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전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을 해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메이노 가라앉고 나서 얼마 안 돼서죠. 네. 근데 이 정도 조직이 구성이 된다는 거는 이미 최상층부에서는 결심이 이미 서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불씨만 터져라. 네. 그리고 4월 10일에 돼서 이제 맥킨리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쿠바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그러고 나서 21일이 되면은 이제 해군한테 쿠바를 봉쇄해라라고 명령을 하달을 하죠. 저들의 해군력의 어떤 발전 상황은 잘 몰랐지만 미국 내에도 스페인의 정보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네? 어라? 선도발이네? 선도발은 못 참지 하면서 이제 스페인이 먼저 선전포고를 시전합니다. 에? 아, 설마 정말요? 1898년 4월 23일에 스페인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요. 그걸 듣고 난 미 의회가 이것들 봐라? 하면서 이제 4월 25일에 봉쇄 작전을 포함해서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 미국은 본국에 총병력 한 30만 정도 있었고 육군 제5군단을 주축으로 한 부대를 편성을 합니다. 정규군 2만 8천에 민병대가 더해진 부대였고요. 여기에 쿠바 독립군 4만 명이 가세를 합니다. 네. 이들의 주요 무기는 정규군은 크라그 요르겐센이라는 최신식 소총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민병대는 아직까지는 흑색 화약을 쓰는 스프링필드 소총을 쓰고 있었어요. 아직도요? 네, 게틀링건 3개 포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스페인에 비해서 미군의 우세한 점이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호치키스 산악포라든지 2.62파운드 커먼셀 포라든지 이런 포병 전력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스페인은 본국에는 병력이 한 40만 정도 있었는데 이게 산티아고 데 쿠바 수비군을 다 더해보면 한 5만 명 정도 약간 넘는 중대 부대가 있었고요. 스페인군은 마우전 모델 1893이라는 소총을 썼습니다. 아, 마우저. 네. 필리핀 전역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미국은 필리핀 전역에는 8군단을 투입을 했는데 네. 여기에는 정규군 병력은 2,000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한 1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자원병, 민병대들이 이제 포함된 병력이었고요. 소총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군이 스페인보다 해군력의 면에서는 장갑함 그리고 화포의 수량 면에서 화력 면에서 우세했어요. 근데 크라그 요르겐센 소총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총은 네. 탄알집을 밑으로 끼던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총알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한 발씩 넣던지 옛날 총 같은 경우는 네. 그러잖아요. 네. 저 총은 총신의 우측에 탄알집이 붙어 있어요. 아, 근데 저게 총알을 5발씩 넣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총알 5발 꺼내서 넣어야 돼요. 네. 5발 들어가는 게 한계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노리쇠 뭉치를 당겼다가 전진시키는 볼트 액션 소총인데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 반동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화기임에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인군이 썼다고 말씀드린 마우저 같은 소총들은 당시엔 탄클립에 5발을 껴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기만 하면 돼요. 네. 주르륵 하고. 방어 작전을 만약에 미군이 했다면 아, 얘기가 달랐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공격 작전을 하는 부대잖아요. 네. 지금 이 전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총알이 들어가 있는 게 5발밖에 없는데 빵빵빵빵빵 5발 쓰면 총알 장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끼고 주머니에서 5발 꺼내가지고 이거 넣고 그 사이에 스페인군 총알 날라오고 있고 그렇죠. 이거 막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네. 말해 불편하잖아요. 네. 대신에 스페인군은 땅땅땅땅땅 쏘고 클립 드르륵 딱. 밀어넣고 네. 또 땅 쏘면 되니까 네. 소부대 활용 면에서 스페인군이 훨씬 우세했던 거예요. 그 우세가 아마 게틀링건이 없었다면은 미군은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첫 시작은 저는 조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진에도 그렇고 쿠바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스페인의 식민지 쿠바와 필리핀 그리고 이제는 일찍 세계화가 됨으로써 그 둘이 동시간대에 같이 이제 일어나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으로서는 사실 전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쿠바와 필리핀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네. 라고 하는 말은- 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독립이지만 먹을까라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잠시 유보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쟁 전의 계획은 두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는 어쨌든 스페인의 식민지를 우리가 획득해야지 하는 생각까지는 글쎄요.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유보해 두시고 네. 네. 카리브 해역 또 필리핀 해역에서 해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필리핀에서 전개가 됩니다. 쿠바가 아니고요. 시어도 루즈벨트 차관부가 2월 25일에 당시 일본에 있던 조지 듀이 제독한테 명령을 보냅니다. 함선들 긁어 모아서 홍콩으로 가. 홍콩에서 집결하고 있어. 그래서 듀이 제독이 그때 이제 휘하에 있던 함선들 뭐 장갑 순양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긁어 모아가지고 홍콩으로 가요. 홍콩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4월 21일이 딱 되니까 당시 장관이었던 롱으로부터 듀이 제독한테 전보가 옵니다. 네.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 작전을 시작했다. 언제든지 스페인과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다. 대비해라. 라고 전신 명령이 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당시 홍콩이 영국령이었잖아요. 네. 영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미국 함대가 있으면 당장 붙는 거 아니야? 예, 필리핀에 있는 저 스페인 함대가 와가지고 홍콩을 쳐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야, 니네 4월 24일까지는 무슨 일 있어도 나가라고 하는데 조지 듀이 제독이 차일피일 시간을 끕니다. 아, 우리 저 나무도 좀 치워야 되고 애들이 좀 쉬어야 돼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데 네.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 거였어요. 당시 마닐라 영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고 있었거든요, 홍콩으로. 4월 27일에 윌리엄스가 도착을 해서 듀이 제독한테 스페인 함대가 수빅만에 전개할 것이다 라는 첩보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 이제 듀이 제독이 함대를 출격시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당시 필리핀까지 가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가는 내내 비사격 훈련하고 전투 배치 훈련하고 하면서 장병들의 숙련을 향상시키면서 가요. 4월 30일에 수빅만의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정상적인 해군 작전이라면은 특히나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스페인 측이라면 수빅만에 해저에 기뢰를 설치했어야 될 거예요. 네. 수빅만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거 이상하다 하고 이제 함선 2척을 투입을 해본 거죠. 네. 정찰에 투입해 보니까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하고 듀이 제독이 전 함대를 투입시킵니다. 수빅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스페인 함대가 전개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방어 작전 준비를 완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함대 입장에서는 저거 뭐야? 가까이서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와서 보니까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군함들 위에. 그러더니 그 군함들이 자기들이랑 수평으로 배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주포 연장 기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현측과 현측을 마주보고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함포를 다 대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미군이. 근데 물론 방어는 안 돼 있지만 스페인 함대가 우리 쪽으로 주포를 이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당황하기 시작하면 그게 말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해군이 별다른 대응을 못한 채로 현측을 내주게 되고 주포 연장 기동에 대한 포진을 마친 미국이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쏴버리는군요. 네, 대부분의 스페인 함대 전력이 이 해저 첫날 해저에 다 깨집니다. 이야. 근데 조금은 허무한데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스페인 느낌이 네.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육지에 있는 스페인 포진도 보니까 자기 함대 세력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바는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미군 측에도 해병대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네. 해군 함정들만 갔거든요. 상륙 작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 육지에 있는 스페인 군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대치 상태만 계속 지나가다가 주의 제독이 본국에 무전을 보냅니다. 병력 5,000명 보내달라.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대치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아침 드라마가 전개가 돼요. 네. 홍콩으로 만명한 아게날도와 듀이 제독이 접촉을 해가지고 네. 협상을 합니다. 너희들의 독립을 우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국이 도와주겠다. 너희들 우리에게 협조해서 스페인군을 공격해라. 아게날도는 이걸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쿠바 전역이 정리가 되고 나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쯤 출격을 한 미 제8군단이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듀이 제독하고 다시 스페인 필리핀 총독부 총독이랑 물밑에서 마쿠 협상을 합니다. 저 필리핀 독립군들 들어오면 자기들 도륙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복을 할게. 최소한의 저항하는 신용만 할게. 이런 물밑에서 마쿠 협상이 진행이 되죠. 아게날도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마닐라 공격만큼은 미군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이런 아침 드라마 같은 상황이 또 이제 전개가 되죠. 필리핀 독립 세력은 이걸 꿈에도 모르고 네. 미군과 우리는 혈맹이하고 끔찍히 믿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통수에 통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스페인군 한 371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태로 이제 8군단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제 필리핀 전역은 잠시 멈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쿠바 전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 해군의 롱 장관은 쿠바에 대한 봉쇄 작전을 하려면은 튼튼한 배가 아무래도 좋은 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신식 전함이었던 오리건한테 이동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오리건이 당시 브레머튼 항에 있었어요. 근데 저기가 내륙 안에 있어요. 네. 위치가 되게 독특한데 브레머튼 항에서 외해까지 나가는 데만 264km예요. 야, 지금 저 느낌을 보니까요. 천수만을 한 10배 이상 이제 불려놓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미국의 워싱턴주. 네. 거기서 바깥 바닷가에 나가는 것만 264km예요. 근데 저기서 당시에 지금 파나마 운하가 없던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키웨스트 기지로 가려면은 배가 남아메리카를 완전히 돌아가지고 그러네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저 정도면 실어서 가는 게 빠를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 거리가 한 대충 계산을 해보면 27,823km 정도 되는데 놀랍게도 이 장거리 항해를 지휘한 게 대위입니다. 네, 제독이나 어떤 뭐 장군이 아니라 찰스 E. 클라크 대위라는 사람이 이걸 지휘를 해가지고 5월 26일부로 키웨스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돌입해서 작전 준비에 들어가죠. 와, 갔어요. 슈퍼맨이네, 에이. 클라크.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키웨스트와 햄프턴 로드 사이에 미 대서양 함대가 분할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함대가 막 제한돼 있었어요. 네. 해봐야 뭐 전함 3척, 뭐 장갑 순양함 1척 이런 식으로 한 많아봐야 20척 내외 정도의 함선이 가용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20일 새벽부터 샘슨 제독이 플로리다 해협부터 아바나까지 이제 봉쇄 작전을 실시하게 합니다. 근데 봉쇄 작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배 대고 서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네. 그게 아니거든요. 봉쇄 작전을 하려면 우리가 설정해놓은 봉쇄선 밖으로 이탈하는 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증기기관은 계속 돌려야겠죠. 네. 증기기관 계속 돌리면 석탄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렇죠. 장병들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대규모 보급 작전을 당시에 미 해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보급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건 계속해서 봉쇄 작전을 하고 있는데
당시 미 해군의 중점은 우리 육군이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스페인 함대를 포착해서 봉쇄선안에 가두던지 경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네. 해야겠네요. 근데 이 스페인 함대가 사라졌어요. 어? 아바나 항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 워싱턴 갔나? 근데 이 당시에 스페인 함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네덜란드령 퀴라소에 있었어요. 스페인 세르베라 제독이 네. 네덜란드 총독이랑 협상하고 있었어요. 석탄 좀 팔아라. 그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도 이거 까딱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하고 엮이지. 자기 퀴라소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 판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석탄 못 구한 세르베라 제독이 남아있는 석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산티아고 대 쿠바까지 갈 수 있는 석탄 양은 돼.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미군의 상륙 예상지가 당시로서는 제일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였던 산티아고 대 쿠바 일대일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일대로 함대를 전개를 해서 지상군을 화력으로 지원해주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대 쿠바만으로 함대를 이끌고 들어가요. 네. 미국 입장에선 자기들이 봉쇄선을 쳐놨잖아요. 네. 자기들이 보고받기로는 봉쇄선을 이탈한 함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찰을 나갔던 함선으로부터 쿠바만 안에 있는데요? 라는 보고가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또 정찰을 보내봤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육군이 전개하기 전까지 해군은 봉쇄작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바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지상에서는 어떻게 펼쳐지죠? 두 분이 이제 육군의 장관이고 네. 참모총장이에요. 네. 해군이 저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저 해군이 주인공 되는 꼴 못 보죠. 잘한다 해군. 아니야. 이 전통적으로 미 육군, 공군, 해군은 서로 아웅다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군 주인공 되는 꼴 못 봐. 그러면 난 저 지역에서 작전 안 해. 하고 딴 지역으로 난 갔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당시에 미 육군은 네. 조금 더 한심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뭐 내 알 바냐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거 맞네요. 잘한다 해군. 계속 잘해라. 몰랐대, 저. 아예 몰라. 쟤네들이 뭘 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국방부에서 야 출동해 부대 뭐 있어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당시에 미 지상군 사령부가 8개 군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5군단한테 출동 명령을 내리거든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던 부대가 갑자기 출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2주 동안 이제 이삿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출동 명령 받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야 이제 템파로 갔는데 이렇게 엉망인 참모 조직이 제대로 된 작전이나 어떤 계획을 진행할 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대가 해군이랑 어떤 원활한 합동 작전을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준의 애들이 네. 그러니까 배를 못 구했어요. 해군도 육군이 알아서 하겠지. 니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봉쇄 작전에만 해군은 집중하고 있는 거고 육군은 육군 나름대로 야 배를 구해줘야 넘어가지 이러고 있다가 어찌됐건 가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박들을 진발을 한 거예요. 배를 긁어 모아가지고 병력이랑 물자를 싣고 가긴 갑니다. 상륙 예정지로. 아마 산티아고 대 쿠바 항해 우측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부대가 전개되는 걸 보면. 상륙작전 역사사상 가장 형편없고 쓸데없는 상륙작전이 전개가 됐는데 당시에 해안 방어를 하고 있는 스페인군의 병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수만 명의 병력이 그러고 몰려오니까 어찌됐건 상륙에는 성공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방어 중이던 소규모의 스페인군이 뒤로 빠지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총을 쏴도 안 되니까 빠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배들이 갖다 대고 물동량 하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스페인군이 게틀링건 한 10대만 포진시켜 놨으면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상륙 작전이 네. 될 뻔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게틀링건이 지금에서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관총이니까 아주 좋은 화기고 군대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 당시 콜트사에서 게틀링건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전쟁은 보급 싸움이거든요. 게틀링건 이거 돌리면은 총알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잖아요. 그것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 장군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 거예요. 저거 하려면 총알 엄청 실어와야 돼. 그러면 네. 신경 쓸 거 많아. 하지 마. 그게 스페인군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군에는 게틀링건이 없었어요. 와. 소총은 최진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개판 5분 전에 상륙 작전을 성공을 시키고 나서 네. 일련의 부대들이 이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일련의 부대들은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15리까지도 진군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미국 출정식이나 뭐 이렇게 장군들 연설할 때 보면 God bless America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신께서 굽어보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작전들을 많이 했네요. 맞습니다. 와. 신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 어쨌든 이렇게 진격에 성공을 했고 네. 15리까지 진출했으면 쿠바 내륙으로 들어가서 산티아고시를 후방에서 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조세 윌러라는 장군이 라스 과시마스라는 곳까지 진출을 해서 완전히 돌파구를 확장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확장을 한 건 좋았는데 본대하고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5마일이나 떨어져 버렸고 네. 본대는 이제만 물동량을 해안선에 하역하기 시작했고 네. 그 물동량 실포 뭐 계획이라든지 잘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8km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저 쿠바에서 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황열병이 병사들 사이에서 아이고야. 말라리아, 황열병 뭐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상전의 결정적 전투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산후안 고지예요. 네. 미군도 산후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선제적인 작전으로 엘 카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점령하는 작전을 먼저 계획을 합니다. 네. 산후안 고지 자체가 굉장히 악산이에요. 경사가 급격해요. 네.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병사가 군장을 메고 기어 그 올라가요. 악산을 기어 올라가면은 아우. 갈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죠. 당연하게도 선도 부대가 체력 저하로 돈자돼 버립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고지 7, 8부 능선쯤에 있던 스페인군이 그때 에드벌룬이라고 하죠. 관측기구를 띄워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자기들이 사거리가 미치는 미군 지점까지. 부대에게는 탄압포 사격을 계속 빵빵빵 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 부대가 돈자돼 버리고 네. 엘 카네이 마을이라도 점령을 해서 화력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도 스페인군이 새로운 방어선을 쳤거든요. 이게 우리 국내 모 드라마에 나왔던 이병헌 배우분께서 열연을 하셨던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분이 진급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그 전투가 저건데. 미스터 햇빛. 네. 거기서 이제 자기 상사 구해서 대위 달잖아요. 네네. 네. 그게 저 전투인데 저기서 새로운 방어선에 걸려서 지지부진하게 밀고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대를 설치를 해서 산후안 고지를 화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 엘카네이 마을 근처에 포진을 선정해 버린 거예요. 엘카네이 마을에서 산후안 고지까지는 직선거리로 9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당시 포들의 사거리가 한 3km 어간 되니까 적어도 6km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포진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사거리가 안 닿는 거리에 포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군들은 포병의 화력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정면 돌격을 해야 그냥 되는데 맨몸 돌격. 네. 체력은 떨어졌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라그르 요르겐센 소총이 탄약 재장전하는데 힘들죠. 네. 고지 돌격하기 전에 탄약 재장전해야 되는데 이미 스페인군은 드르륵 땅 하고 계속 쏴대고 있죠. 그래서 돌파가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전쟁 전에 해군 차관보를 역임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인물인데요. 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뭐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고요. 근데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전쟁이 발발하자 굉장히 특이한 선택을 하는데요. 해군 차관보를 그만두고 의용군을 조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의용군의 이름이 이제 러프 라이더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거칠고 험악한 기병대라 할까요? 뭐 그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제1 뭐 의용 기병대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통 언급되는. 그리하여 그런 어떤 부대를 편성해서 5군단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캐틀힐 고지를 점령하는데 결국 일익을 담당합니다. 고지전 수행이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불굴의 의지를 발휘한 셈인데요. 근데 이제 스페인군이 사용했던 이제 마우저 소총 그거에 이제 그 화력에서 밀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난관을 이런 의용대를 비롯해 뭐 뚫고 나갔던 것이죠. 그 캐틀힐 고지에 네. 바로 이제 게틀링 기관총 3개 포대가 설치되면서 화력에서 이제 스페인군에 뒤지지 않는 전력을 어렵사리 확보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보병들이 산후안 고지를 점령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요. 하루 동안 이제 벌어진 고지전에서 미군이 거의 뭐 1,700명 정도의 사망자를. 미국의 도발에 스페인은 선전포고를 벌인다. 이틀 뒤에 미국도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언한다. 스페인은 함대를 필리핀 수빅만에 전개하고 첩보를 들은 미국 역시 수빅만으로 향한다. 미국은 과감한 공격으로 해전에서 승리하고 지상전에선 필리핀 독립 세력의 도움을 받는다. 필리핀의 승리를 뒤로하고 쿠바에서의 전쟁에 집중한 미국은 쿠바 산티아고만의 상륙 후 산후안 고지를 점령한다. 말씀하신 대로 어렵사리 네. 왔네요. 그러니까 고지전이라는 건 그만큼 항상 병사들의 희생을 많이 강요하는 네. 전쟁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한 번 상륙을 했고 진지구축이 됐다라는 것 이러면 꾸준한 보급이 가능한 미군이 유리해졌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캐틀릴 고지에서 미군이 퍼부은 게 한 분당 6,000발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화력 제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군은 함대가 지금 봉쇄돼 있잖아요. 네. 산티아고 대 쿠바 항으로 물자가 안 들어와요. 재보급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엘 카네이도 결국은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후방으로부터의 지원군도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과 탄약이 부족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결국은 저 함대를 뚫어야 돼요. 뚫고 항만을 개방을 해서 그렇죠. 물자를 가져와야 받아야 돼요. 돼요. 예. 네, 전면을 각오하고 돌파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편 스페인 해군의 현장 지휘관인 세르베라 제독이 자신의 휘하 함대가 카리브해에 파견되면 전멸을 면키 어렵다고 수차례 쿠바의 총독부와 스페인 정부에 경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미 제5군단의 상륙 작전이 임박했음을 인지했고 결국 세르베라 제독에게 스페인은 출동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세르베라 제독이 달리 선택의 길이 없으니까 네. 돌파 작전을 실시를 하는데 네. 2시간 동안 격렬하게 교전을 하면서 추격전을 감행한 끝에 미군에게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네, 돌파에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함대마저 이제 격파가 돼 버리니까 네. 미 제5군단장 샤프터 장군이 이제 쿠바 총독부한테 이제 협상에 나섭니다. 항복해라. 너희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항복해라. 하면서 이제 스페인군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 항복 안 했으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미 제5군단은 쿠바를 살아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 산티아고 시내에서만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던 병력이 11,500명이었어요. 네. 미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도시 주변에 포진한 다른 병력이 12,000이 더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교전 없이 항복한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쿠바가 항복을 하고 되니까 미 지상군 총사령관이었던 마이스 장군이 병력 3,000명을 이끌고 푸에르토리코까지 점령을 하기 위해서 기동을 하고요. 관타나모를 출발해서 온 이 기동전이 8월 초까지 점령을 완료하면서 이제 열병 행진까지 해요. 여기서 잠깐 6월 30일로 우리가 날짜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때 이제 미 지상군의 첫 번째 파견대가 필리핀으로 가기 그렇죠. 시작해요. 네. 1898년 7월 말까지 메리트 소장의 지휘 아래 미제 8군단이 가는데 뭐 8군단이라고 5군단이랑 별반 차이가 있었겠어요. 뭐 그나물의 그 밥이지. 네. 근데 미국에서 필리핀까지 워낙 장거리 항해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놀 수는 없으니까 병기본 훈련 시킨 거예요. 오. 작전 계획 보완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참모 회의도 하고 오. 여러 가지 훈련을 한 끝에 정규군 2,000, 민병대 뭐 13,000 그 정도 병력들이 정예병으로 거듭이 나요. 가는 동안 훈련을 시켜서. 대서양 아니, 정형예병. 5군단보다 낫네요. 아니 5군단도 그렇게 오래 가면은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높은 사기와 양호한 전투를 가지고 필리핀에 상륙을 했죠. 네. 근데 아까 아침 드라마 듀이 제독이 협상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미제 8군단 병력하고 아기날도의 이제 독립군 병력 한 네. 13,000명이 마닐라를 포위를 하니까 스페인 이제 총독이 야 우리 그 듀이랑 협상했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미군이 이제 8군단이 돌입 작전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미국 제독하고 미국 사령관하고 스페인 사령관이
이게 짬짬이를 해서 네. 미군이 들어갈 테니까 네. 최소한의 방어 작전을 하는 것처럼만 할 거야. 네. 대신에 필리핀 애들은 못 들어오게라고 해서 미군이 오케이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니넨 가만히 있어라고 미군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미 8군단이 돌입작전을 하고 나서 한 10명 정도 이제 미군이 전사를 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미군이 마닐라 시내 중앙부까지 돌아오자마자 스페인군이 항복을 합니다. 아. 네. 짜여져 있던 각본이었던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항복 의식이 거행이 되고요. 아게날도 입장에서는 통수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독립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쿠바와 필리핀에서 결국 독립 전쟁이 어떻게 보면 승리로 끝이 났는데 그러면 쿠바와 필리핀이 과연 독립이 된 거냐 이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그거 예, 1898년 6월에 사실상 미군이 쿠바에 상륙했던 시점, 네. 네. 그때부터 쿠바를 둘러싼 스페인과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정부는 쿠바 섬의 이제 주인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리핀을 어떻게 넘겨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필리핀 전선까지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과 스페인은 공식적인 종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1898년 12월쯤에 스페인 정부가 결국은 2천만 달러 정도를 받고 식민지의 중요한 부분인 쿠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데 이제 합의하게 되는데요. 왜 여기서 2천만 달러냐 하면은 스페인이 그동안 식민지에 투자한 일종의 기반 시설에 대한 값을 그 정도 쳐준 권리금을 것입니다. 받았다고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독립 전쟁 아니었나요? 예. 근데 미국한테 다시 넘겼다고요? 예. 그러면 쿠바와 필리핀은 주인만 바뀐 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럼 그런 이건 상황이 뭐 되었던 것이죠. 공식적인 협상이 결국 주도권 측면에서 볼 땐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쿠바인들과 필리핀인들의 입지라 할까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던 나 것이죠. 소름 끼쳤어. 독립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필리핀인들과 쿠바인들은 싸웠을 텐데 그냥 식민지 쟁탈전이었던 거잖아요. 예,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그 보상금을 받고 넘기는 협상으로 마무리됐던 것입니다. 아, 이게 냄새가 났다니까요, 이거. 이거 옐로우 저널리즘이 만약에 여기서 발동이 된다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너희들도 똑같은 제국주의, 예. 식민지 개발 이렇게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은 어땠나요? 전쟁 전의 목표가 쿠바와 필리핀의 독립을 그렇죠.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스페인과 싸우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 옛 스페인 식민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 바뀌었다는 얘기죠. 1898년 미국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의회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필리핀 군도의 합병 이유입니다. 기막힌 제목일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쓰는 표현이 benevolent assimilation. 말하자면 뭐 은혜로운 자비로운 동화. 이제 필리핀을 미국이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다. 예, 자비로운 동화를 시도한다는 거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기막힌 사료일 수 있어서 제가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맥킨리의 표현인데요. 무릎을 꿇고 전지전능한 신에게 영감과 지침을 달라고 기도했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첫째, 필리핀 군도를 스페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것. 돌려준다면 그것은 비겁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둘째, 필리핀 군도를 아시아에서 경쟁 상대인 프랑스나 독일에게도 양도할 수가 없다. 그것은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셋째, 그렇다고 필리핀 군도를 필리핀인들에게 맡겨둘 수도 없다는 것. 필리핀 군도는 자치 정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예, 그렇게 되면 필리핀 군도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곳에서 스페인이 통치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못된 통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 우리가 군도를 하겠다. 병합하여 필리핀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정신을 고양시켜서 이 부분이
참 기막히기도 하고 늘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문명화하고 그리스도교화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 결국 1899년 한 2월부터 공식적으로는 3년간 그 에밀리오 아기날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필리핀인들이 미국과 전쟁을 벌였고요. 무장 투쟁을. 예, 이 과정에서 필리핀인들이 25만 명이나 사망을 하는데 이 수는 당시 필리핀 인구 1,000만 명에 대비해서 보면 2.5%. 그리고 같은 기간에 미군의 피해는 약 4,0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건 필리핀인들의 그만큼 어떤 강인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결국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발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디뎠다는 사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쿠바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쿠바의 경우에는 1898년부터 급속도로 미국의 궤도에 편입이 됩니다. 미국의 사실상의 보호령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식민지는 아니지만 보호령이 되었고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네. 1902년에 마련된 플랫 수정조항. 플랫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스페인식 이름 또는 쿠바식 이름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예,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쿠바 헌법의 수정조항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모두 7개 조항으로 돼 있고요. 결과적으로 쿠바가 과연 주권 국가가 됐느냐? 그럼 크게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쿠바의 한 부분을 섬인데요. 이 섬을 쿠바의 헌법적인 영토에서 제외한다. 또 하나 여기서 바로 쿠바 동남쪽에 관타나모만을 일종의 해군 기지 또 석탄 보급용 기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참 제가 오랫동안 이 전쟁사와 역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철렁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엔 뭔가 와 내가 몰랐던 이야기 굉장히 재밌구나라고 진행이 왔고 오늘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어라 주인만 바뀐 셈이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해외 영토를 소유하게 되고 다른 지역을 통제하는 등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행보를 이제 보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쿠바와 필리핀의 운명이겠죠. 독립을 공식적으로 얻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식민지 상태에 빠지고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 경제적인 주권을 강화할 기회를 결코 지니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산업혁명 이후 가장 한심한 승리를 거둔 미군이었거든요. 저는 현역 시절에 이런 말을 주로 썼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수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간인들을 얼마나 잘 보호를 해서 민간군에 대한 협동을 얼마나 잘 키워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국방력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내 힘을 길러야겠구나.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을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민정 씨 오랜만에 제가 한마디 들려드릴게요. 네. 자주국방.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